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가혹한 보복을 경고했고 주 이라크 미 대사관은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하라며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취임식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하며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서울 종로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오른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로부터는 통합과 관련해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는 내일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송도의 신축 공사장에서 해체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크레인을 해체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대이란 제재를 경고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윗에 곧바로 내가 당신과 맞서겠다며 비장한 자신의 옆모습을 SNS에 올린 남자. 바로 카심 술레이마니 이란 장군입니다. 트럼프의 상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아니라 군인인 나 하나로 충분하다며 미국의 맞짱을 떴던 인물. 그가 미군의 공습으로 오늘 숨졌습니다. 이란은 즉시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고요. 김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도로에 있는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미군이 표적 공습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카심 술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알무한디스 부사령관 역시 미군의 차량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성조기를 트윗에 올려 이를 인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술레이마니 제거에 이라크 국민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이 29일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을 공격하자 31일에는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술레이마니와 알무한디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제거에 나선 겁니다. 술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으로 실세로 불린 인물입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کار او و راه او متوقف و بسته نخواهد شد ولی انتقام سختی در انتظار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دست پلید خود را به خون او و دیگر شهدای حادثه AP통신은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모두 7명이 숨졌고 두 이란군 핵심 인물 사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 세력으로부터 엄혹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대놓고 보복을 경고하니 미국도 불안하겠죠.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하라며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전면전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습 시작 불과 몇 시간 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힙니다. We will act in response to actions by Iran or its proxies, and we will act to preempt.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유조선 피습, 미군 무인 정찰기 피격 등으로 쌓인 양국 간 갈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미국인이 로켓포 공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무력 대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Had stayed short of the red line of killing an American, but once that red line was crossed, it looked like Washington was willing to meet metal with metal and respond with lethal force. 이런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이 이라크 내 미국 자국민에게 소개령을 내리면서 확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것보다는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란이 어떤 보복을 가하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도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동연구원의 찰스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가 문제다라며 전면전을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나쁜 행동을 하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질세라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면 즉시 타격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대북 제재 정면 돌파를 공언하자 미국이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면 싸워서 이길 병력 대비 태세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 are air and naval, marine, army forces.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면서 ICBM 발사 등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의 3월 도발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라인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해법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달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취임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만 17번 사용하며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첫날부터 기강을 세게 잡은 거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섭니다.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을 아낀 출근길과 달리 곧바로 이어진 취임식에서 추 장관은 개혁이란 단어만 17번 언급하며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자성어인 줄탁 동시를 인용해 알을 깨기 위해선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입니다. 취임사를 마친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단상에서 내려와 주요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첫날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엔 검찰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다 총출동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단 한 명만 참석했던 지난해 조국 장관의 취임식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여느 취임식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당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취임식에 참석한 검찰 고위 간부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취임식은 달랐습니다. 조 장관의 취임 일성에 박수를 보낸 건 대부분 법무부 직원들이었다면 이번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양부남 부상고검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개혁 동참을 애둘러 요구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조직의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복무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조율을 거쳐 취임식 참석자를 정했다고 하지만 이번 검찰 간부들이 총 출동한 건 곧 있을 인사를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른바 추미애발 대규모 인사 태풍이 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도 마찰을 빚으며 원칙을 지켰던, 하지만 지금 현 정부와도 수사권 조정 등으로 입장이 달랐던 박균택 고검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추 장관의 첫 공식 업무가 대규모 검찰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확실시되자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물갈이 대상 1순위는 조국 일가 비리,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해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수뇌부와 수사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단 순차적인 인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주 검사장 인사가 그 다음 주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순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는 수순대로 진행되겠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의지라며 인사 규모가 클 것이란 여지를 뒀습니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에 전진 배치될 것이란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고검장으로는 처음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숭숭한 검찰 내부에서는 박균택 고검장 사의 표명이 검찰 간부의 줄사표 신호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어제 검찰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그 비서실에서 일했던 측근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가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연결해줬거든요. 선전포고일까요? 아니면 배수의 진일까요?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우 전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부실장이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일정입니다. 당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었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찬, 내년 선거 대비 지역 수건사업 대책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임명된 당일 정 전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을 정 씨가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행정관이 또다시 만났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부실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었고 당 대표였던 추 장관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송 시장의 단수 공천에 당 차원의 개입을 확인하려고 자신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 장관을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루어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고발 하루 만에 당사자를 소환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추 장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로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을 기소한 걸 두고 여야가 다 불만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라고, 한국당은 현 정권의 기운
편파적 기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양쪽에서 다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 많이 맞는 걸까요? 이동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김병욱 의원 등에 대한 검찰 기소가 보복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기소할 뿐 아니라 한국당의 판사와 검사 출신은 제외했다는 불만입니다.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병욱 의원은 기소 원인으로 제기된 김승희 의원은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며 검찰이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여권 눈치를 보고 편파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5명만 기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바로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애초 패스트트랙이 불법 사보임을 거쳐 시작된 만큼 원천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복무 기간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외 집회에 나선 건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이낙연 총리와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또다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당 추산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겁니다. 뭉쳐서 싸우고 싸워서 승리하자!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말을 아껴온 수도권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당 안팎에선 이미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빅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경쟁자로 출마를 하신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황 대표는 기자들의 종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도권 출마 카드를 던진 거죠. 당내에서 제기된 황교안 지도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을 주장해온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심한 듯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우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의 화두는 공유하면서도 소리에 집착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김 의원은 또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은 용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불출마 선언을 한 여상규 한국당 의원 역시 황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비대위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황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 역시 이 같은 리더십 위기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리더십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삭발과 단식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 황 대표의 승부수가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유승민계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오늘 집단 탈당하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 만에 공식 분당했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이들은 모레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권영공 기자입니다. 개혁 보수를 표방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와 합리적 중도를 내세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손잡아 출범했던 바른미래당. 동서화합과 개혁의 정치로 새로운 변화 만들 것 약속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우리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소속 의원 30명의 원내 제3당으로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정체성 갈등을 겪으며 결국 1년 11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집단 탈당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들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당 세력과 갈등을 빚어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보수 정당을 잘 차려서 한국 정치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말로 결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모레 새로운 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인재 영입을 비롯해 당장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나서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돌아온다고 하고 야권발 정계 개편이 아주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반문으로 엮이느냐, 보수 통합으로 엮이느냐, 또 독자 노선으로 가느냐 등에 따라서 길이 아주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던 유승민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해보자. 그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시는지. 하지만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새로운 보수당 합류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복귀를 선언한 안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안 대표가 오면은 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안 대표의 말을 들어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만 손 대표가 국민의당 시절 안 전 대표와 앙금이 남아있는 대한신당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중도보수 빅텐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복귀 일성에서 한국당에 대해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연대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안철수계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 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인사청문회가 워낙 힘들어서 후임 장관을 구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러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후임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임하게 된 건데 일부 장관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란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는 생각인데 신도시 건설로 여론이 악화된 일산 지역은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장관이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총선 출마를 고민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장관직도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궁금한 건 이 장관들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에 누가 나가느냐 하는 거겠죠. 청와대가 다음 주 초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여기서 나온 사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오전에 조직 개편과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분리하고 연설기획비서관은 없애는 대신 혁신과 안전비서관 등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해온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총선에서 구로울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남방 특별위원장을 겸임한 주영철 경제보좌관도 고향인 대전 동구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승 경제석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여권의 출마 권유에도 고민 끝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사의 표명을 한 적도 총선 출마 의사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현종 2차장이 4월 총선을 계기로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불법 집회를 열고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밝은 얼굴로 나온 전 목사는 당장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도 반정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전광훈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진행 경과와 방법,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와 동일한 혐의를 받는 이은재 목사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전 목사는 집회 시위법 위반 외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 금품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에도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며 당장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 3명 모두가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 구급차 한 대와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제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20대 남성 1명을 집단 폭행한 뒤 숨지게 해 경찰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후 밖으로 나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 바닥에 피가 흘러 나가면 지랄고 막 그렇더라고. 국 가서 찾아와서 이거 사진 찍고 막 검사하고. 가해 남성들은 폭행 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결과 가해 남성 모두 태권도 등 체육을 전공한 대학생들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가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가중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유단자 등의 사유는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해 남성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30대 아빠가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우울증과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6살 난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김효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119에 목을 졸라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집안에 4살짜리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장인 30대 남성이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작은 아들의 목을 조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들었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오늘날부터 안 보였어. 그지? 너무 충격받았지. 이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는 병원에 옮겨진 지 하루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아이들을 데리고 나도 간다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뚜렷한 직장이 이제 정기적인 직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둘을 이제 키우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런 식이.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그 높은 크레인의 중간이 완전히 뚝 끊기면서 상부가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워 크레인 끝부분이 뚝 부러져 있습니다. 상부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주저앉아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건물은 석 달 뒤 준공을 앞둔 건물이어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구조물을 고정한 볼트를 풀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그 양중 작업할 때보다 과하중을 받은 거예요. 과하중을.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볼트가 부족하게 껴 있는 거예요. 크레인 더미에 묻혀있던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 크레인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건조기에 넣다 빼면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는 불만에 LG전자가 건조기 전량을 무상 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 신청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공정위에 LG전자를 고발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다음 차례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네요. 신용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LG 건조기를 구매한 윤 씨는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돼 냄새 등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소비자원 조사로까지 이어지며 LG전자가 전량 무상 수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만은 가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수동이죠. 분명히 자동 세척이라 판매를 했잖아요. 고있는 물을 호스 다 일일이 빼내요. LG전자 측의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광고와 달리 콘덴서 부품의 세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자발적 리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조기 무상 서비스를 여러 경로를 통해 먼저 알리고 무상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고발 요청과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건조기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우리 땐 젊어서 열심히 알뜰히 살면 노후엔 든든한 내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도 보낼 수 있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주로 하는 말인데 떵떵거릴 만큼 잘 살진 못해도 부족함 없이 살 수는 있었던 30-40년 전 중산층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
우리 사회 중산층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을 대표하던 30, 40대 화이트 칼라 비율이 7년 전인 2013년에만 해도 절반 이상이었지만 2018년에는 40%를 겨우 넘긴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비단 화이트 칼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40대 취업자는 49개월 연속, 제조업 현장직 일자리도 20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중산층은 왕성한 소득과 소비 활동으로 국가 경제의 기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도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으로 삼기 위한 건데, 결과가 이렇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순수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도 저도 못 낀 중산층은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죠. 허리를 살리려면 우선 어디가 허리인지, 아픈 곳은 어디인지, 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경자년 새해에 우리 정부에 가져보는 바람, 아니 소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올해로 꼬박 40년이 됐지만 행방불명자 84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얼마 전 유골이 나온 옛 광주교도소 담장 안쪽 관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5.18 민주묘역 한쪽에는 행방불명자를 위한 묘역이 있습니다. 적막한 묘역에는 이름 석자만 적혀 있고 사진조차 남지 않은 비석도 있습니다. 이곳은 봉분이 없이 묘비에 령이라는 표시만 새겨져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당시 실종된 84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신을 묻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에 따라 두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 병사들, 가해 지휘관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사형수 묘지에서 표식이 없는 유골 41구가 발견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진 유골은 분류 작업과 감식에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묘역 참배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 조사위는 가장 먼저 옛 광주교도소부터 찾았습니다. 5.18 진압작전의 소위 실질적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됐고 발포 명령 체계는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밝혀낸 다음에 5.18 40주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뒤늦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MBN 뉴스 정춘호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AI 대학원 불합격입니다. AI면은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학교에 누가 불합격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는 3월부터 서울대 AI 대학원이 새로 생기는데요. AI가 유망 분야인 만큼 40명을 뽑는 전문 석사 과정에 257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적도 좋고 지원 동기도 훌륭한 지원자가 있었던 거죠. 이 블라인드 심사에서 다들 이 지원자만큼은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만큼 훌륭하면 뽑으면 되잖아요. 네, 신상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지원자가 서울대 교수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회과학대 부교수인데 자신의 전공에 AI를 접목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분이 교수인 것과 대학원 직원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 학칙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업과 별개로 학생 지도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AI 대학원 석사 과정은 전일제 과정이라서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학교 측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 서울대는 고시마다 교육부에 이 사안을 문의했는데요.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지만 학업이 교수 직무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비공식적인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수의 대학원 진학이 그 교수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거죠. 이 해당 교수는 학교 측에서 불합격 통보에 앞서서 휴직을 권했는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학생을 가르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청강을 듣는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서울대 공식 입장을 좀 들어보고자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일단 지원자 개개인의 불합격 사유를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청강이 가능한지는 대학이나 학과별로 원칙이 다 달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한테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거니까 청강이라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행기 안 타기 운동입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비행기를 안 타고 딴 데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대 딱 한 명만 꼽으라 하면 바로 이 친구겠죠. 바로 환경운동가 툰베리 얘긴데요. 툰베리는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면서 비행기 안 타기 운동에 참여 중입니다. 실제 지난 9월에 UN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이 태양광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고요. 스위스 다보스에 갈 때도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실제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툰베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게 비행기 티켓 불매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이 툰베리의 고향인 스웨덴의 한 항공사에 따르면은 이 툰베리의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기점으로 승객이 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걸 금액으로 치면 1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950억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유럽 항공사들도 올해 영업이익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툰베리의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꼽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툰베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툰베리의 요트 여행을 보면요, 이 요트를 어린 소녀가 혼자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선원이랑 선장을 섭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 비행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요트를 탄다는 툰베리의 행동이 위선적이라는 비난이 나온 거죠. 또 SNS를 통해서 공개된 툰베리의 생활 모습이 전형적인 초상류층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긴 요트라는 게 아무나 탈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큰일을 하면서 완벽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10월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 자산운용 펀드가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펀드를 계속 판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서 사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듯합니다. 개인 투자자 수가 3천 명 이상이라 이러다간 제2의 DLF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유동성 문제로 환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도 원금 회복을 자신했던 라임 자산운용.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해요. 그런데 환매가 중단된 3개 펀드 중 해외무역 금융펀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펀드가 2,400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해치펀드가 금융사기에 휘말려 자산 동결 조치를 당하면서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신한금융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이미 미국 헤지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최근까지도 펀드를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손실 가능성을 추가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판매사로서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현재 환매 중단된 라임 자산 운용 3개 펀드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3,600여 명. 투자 금액만 9천억 원에 이릅니다. 펀드에 따라선 손실률이 40%에서 최대 70%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정부와 경제계 소통 창구이자 경제계 최대 새해 행사인 신년 인사회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20대 국회가 내놓은 규제 법안은 무려 3,800건, 역대 최고였거든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1962년부터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 창구였던 신년회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각종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실제 20대 국회는 역대 최대인 약 3,800건에 이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담긴 규제 조항만 7,112개에 달하는데 19대와 비교해 규제 법안이 1.4배나 많습니다. 대통령이 올해 도약을 위해 경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행사에는 3년 연속 불참하면서 단순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경제인들한테 힘도 부여해주고 그러시려면은 앞으로 그 신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경제인들한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인들이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고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했습니다. 1%대의 저성장과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에 미중 무역 분쟁 등 올해도 각종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년이 넘는 공백 기간을 깨고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꼭 태극마크를 다시 달고 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가 서울시청 입단식에서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석희는 지난해 1월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동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부상과 후유증까지 겹치며 지난해 대표팀 선발전을 포기한 심석희.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심석희는 다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아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 체대 졸업 예정인 심석희는 다음 달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고 동계체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프로야구 겨울 훈련의 꽃 스프링 캠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구단들이 단골 훈련지였던 일본 오키나와 대신 미국과 호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일까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말이면 구단마다 70여 명의 인원이 10톤 넘는 짐을 챙겨 40여일간 대이동하는 스프링 캠프. 지난해까지 대세는 가깝고 따뜻한 일본 오키나와였습니다. 10팀 중 한화, 기아 등 4팀이 고정 캠프를 차렸고 후반부에 합류한 SK, LG, 롯데를 포함하면 7팀이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패싱이 뚜렷합니다. 하나와 기아가 오키나와를 버리고 각각 미국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를 택했고 두산은 호주에 1차 캠프를 차립니다. 15년 동안 오키나와를 이용했던 삼성조차 장소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후반부 일본을 경유하는 팀도 LG와 두산뿐이어서 오키나와 연습 경기 리그가 해체됐습니다. 현재 시국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인 거죠. 근데 뭐 지금 구장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다들 확보는 하는 상황이고. 대신 애리조나와 호주에 3팀씩 몰리면서 새로운 스프링 캠프 요지가 됐고 미국 플로리다에도 2팀이 캠프를 차려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일본에서 미국과 호주로 옮겨가면 비용 증가와 시차 적응 문제가 따릅니다. 하지만 팬 사랑이 생명인 야구가 국민 감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지배적. 야구판에도 일본은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파가 주춤한 대신 연일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과 광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안팎, 낮에는 주말 동안 6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고요. 큰 눈비 소식도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대구 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예보돼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다이어트라고 쓰인 저칼로리 제품을 13년간 마셨지만 살이 빠지지 않았다며 미국 여성이 음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죠. 재판부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체중 감량을 약속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글귀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엔 소송 걸 업체가 아주 많겠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